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광지 선택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관광지 선택에서는 어떤 영향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지 선택하는데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비자 구매 행동 과정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지를 선택하는 관광지에게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광지 선택에서 영향을 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광지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강렬한가, 또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가 하는 관광지에 대한 현재 이미지가 중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나 관광 추억에 의해 형성된 관광 목적지에 대한 이미 형성된 이미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지 선택 과정은 일반적으로 7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관광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죠.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니즈와 원치를 얘기하는데 관광에 관한 니즈와 원치에 대한 인식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관광을 할 거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대개 정보를 탐색하게 되죠. 다양한 정보들을 탐색하는 과정. 정보가 탐색이 되면 보통 몇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대안들을 비교하는 과정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기 대안 고려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대안으로 평가하는 거는 5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개에서부터 7가지 대안을 보통 평가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안이 나오면 그 초기 대안을 비교 분석해서 여기서 후기 고려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후기 고려 집단이 형성되면 후기 고려 집단을 평가해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관광을 하게 되고 여행지를 선택해서 여행을 하게 되고 갔다 와서는 그 관광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만족했느냐 불만족했느냐 또는 어떤 관광지였느냐에 따라서 해당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가는 그런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크게 또 이 5가지 요소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하고 큰 내용의 차이는 없는데 관광의 결핍과 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에 관한 니즈와 원치를 말하죠. 보통 니즈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결핍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치 그러면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된 문화적으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니즈와 원치, 우리말로 하면 결핍과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니즈와 원치가 제기가 되면 관련 정보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비교 분석하는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거 후에 관광을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관광을 준비하고 관광에 대해서 해당 관광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돌아와서 만족하든지 불만족하든지 해당 관광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몇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크럼프터라는 학자는 관광지 선택을 2단계로 개념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각집단. 관광자들이 지각하는 모든 관광지를 우리가 보통 지각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각집단 중에서 관광자가 대안 몇 가지 선택하는 걸 우리가 이보크트 세트, 다시 말하면 전체 지각 집단에서 이 선택할 집단을 선별해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안 집단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목적지를 선택해서 여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의사결정에서 또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TCDM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관광자의 인지적 의사결정 모델 그러는데 Tourist Cognitive Decision Making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의사결정을 하는 인지적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시된 개념이고요. 관광지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서 만들어낸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형성, 정보 탐색, 평가, 실행 네 가지 단계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단계가 네 단계로 축약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관광자 인지적 의사결정 모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문제 형성, 정보 탐색, 평가, 실행이 네 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문제 형성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관광을 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그 대안 중에서 관광을 할 거냐, 여행을 할 거냐, 아니면 뭐 그 다른 어떤 물건들을 살 거냐 이런 게 이제 관광 동기에 관한 거죠. 특히 이 정보 탐색 과정에서는 이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디어가 이 정보 탐색의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탐색에서 매개 변수로부터의 영향인데 뭐 과거 여행 경험도 있겠지만 최근에 해당 관광지에서 어떤 광고 또는 기사 이런 것들을 보내느냐가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특이한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 동기를 가지면 문제 형성, 니즈와 원츠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정보 탐색을 하고 정보 탐색에서는 물론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거쳐서 실행을 하는 거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모델이지만 여기서 보시면 매개 변수로부터의 어떤 영향이 문제 형성 또는 정보 탐색, 평가, 실행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 동기와 문제 형성, 정보 탐색, 평가, 실행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냥 어떤 관광지에서 주는 정보만을 가지고도 관광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여행을 갈까 말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갈까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해당 관광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것만 평가해서 바로 여행을 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성은 그러니까 주요 결정 요소에서부터 결정 시간, 대안 선택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고요. 정보 탐색에서는 관련 정보, 해당 목적지에 대한 정보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아까 지각 집단을 평가해서 대안 집단을 개발하고 또 평가할 때는 일정한 결정 규칙을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추가 정보를 탐색해서 실제로 최적 대안을 선택해서 여행을 관광지를 선택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각 단계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형성 과정이라고 그랬죠. 니즈와 원츠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즈와 원츠 단계에서는 태도, 행동, 규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비교 평가하거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관광자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정보 탐색은 일단 니즈와 원츠가 발생이 되면 관광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비교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보 탐색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뭐 신문과 여행 안내 책자 같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수하거나 비교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 중장년인 경우는 뭐 친척 주로 구전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정보 중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옛날 정보보다는 최근의 정보가 가장 관광지 선택에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정보 탐색이 끝나면 이 정보 탐색을 한 그런 여러 대한 관광지들을 모두 평가를 하게 되죠. 네. 평가 전략은 뭐 의사결정에 따라 다르다. 개개인이 어떤 그 평가 전략을 활용할 거냐에 따라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비싼 상품 또는 비싼 관광지를 고관여 상품이라고 그러죠. 고관여 상품 경우는 아무래도 복잡한 의사결정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남미나 아프리카를 여행한다고 그러면 인근 동남아 또는 국내 여행보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대안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고, 또 일반 상품에서도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 때 역시 고관여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선택 결정은 뭐 규칙을 하나만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규칙을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안들을 비교 분석해서 한 가지를 보통 이제 본인한테 가장 혜택이 큰 관광지를 선택을 하게 되죠. 본인한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관광지를 선택을 해서 실제로 관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여러 가지 위해서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관광지를 이미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요인이 생기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 불가능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는 아무래도 합리적인 결정 또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경우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적 요인과 잠재적 요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정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적 요인은 뭐 대안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용하는 속성들이고요.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관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어떤 속성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대개는 아마 비용, 기간, 뭐 장소,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적 요인들이 관광 선택의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대안들은 뭐 상이한 선택 속성과 결정 규칙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거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을 한꺼번에 평가할 거냐 아니면 속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거냐는 관광지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잠재적 요인 중에서 관광 거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광지를 선택할 때 거리가 가까우냐 머냐에 관한 문제죠.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거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 거리를 선택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관여 행동, 고관여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광거리는 일반적으로 촉진 요인이라기보다는 제약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로 갈수록 선택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엄하고 크롬프톤이라는 학자는 제약 위주의 모델로 선택 과정을 개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거리는 촉진 요인보다는 이 제약 요인이 된다. 이 관광거리가 관광지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론을 제기했고요. 또 클라크 다우닝이라는 학자는 관광거리의 영향을 집반경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 주위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죠. 특히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관광자가 모험적이냐 아니면 좀 의존적이냐에 따라서 이 집반경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광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같이 휴가가 굉장히 제한적인 나라들에서는
이 관광 기간에서 관광지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휴가가 한 달이 넘게 주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관광 기간이 이 재학전이라거나 축전연으로 더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 기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광 거리와 마찬가지로 상황적 제약 요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매력도라는 결정적 요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고 싶다. 유럽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 그래도 기간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 선택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관광 기간에 대해서는 마크와 뭉커라는 학자는 이 장기 체류자가 관광지의 매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관광지를 선택한다는 뜻이고요. 이 관광 기간이 관광 비용보다도 관광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더 중요한 그런 속성으로 평가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러그라는 학자는 특정 기간 동안 관광지에서 사용과 효용으로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속성은 관광단체 규모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누군가 같이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친구가 됐든 동반자가 됐든 동호회가 됐든 일반적으로 같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관광할 때하고 단체로 관광을 할 때하고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혼자 여행하는 걸 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단체 규모가 커질수록 관광지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10명의 각각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여행을 하려면 각각 다른 니즈와 원칙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관광 시기 또 각각 다른 관광 매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 규모가 커질수록 관광지 결정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 단체 규모가 관광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관광자들은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쇼턴이라는 학자는 관광자들이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단체에 포함해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클라크와 다운이라는 학자 역시 이 관광자들이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관광 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플로그라는 학자인데요. 플로그라는 학자는 사이코센트릭과 알로센트릭을 주장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코센트릭은 단체로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험을 즐겨하지 않는 그런 여행자들을 말하고요. 알로센트릭은 독자적으로 또는 모험을 즐겨하는 관광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광 비용 역시 이 관광지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어쩌면 관광 비용이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등장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비용은 교통비, 입장료 등 관광에 관한 모든 비용인데 특정 관광지를 선택하는 데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매치슨과 월이라는 학자는 관광 비용을 관광거리, 관광기관, 관광단체 규모, 또 시간, 지각되는 에 대한 자신감, 다시 말하면 사이코센트릭과 함께 중요한 관광지 결정 요인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몰리라는 학자도 관광 비용과 관광지 선택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광지 선택을 할 때 관광지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관광지 특성은 일반적으로 해당 관광지의 매력, 어트랙션뿐만 아니라 물리적 시설하고 관련됩니다. 소위 관광 인프라죠. 호텔이나
교통편 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광지에 가서 복잡한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 수용력 이런 것들도 인프라에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관광지에서 즐길 수 있는 매력도가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경치, 경관, 거기서 뭘 즐길 수 있냐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선택 요인 중에서 잠재적 요인입니다. 잠재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관광자 행동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경험하고 광고가 관광지 선택 요인의 잠재 요인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이벤트라든지 활동, 관광지에 관여하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과거 경험에 관련해서는 시레어 보리우라는 학자가 경험 이용 역사를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경험이 관광 행동을 결정을 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의 양과 형태를 측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험이 많은 관광자가 같은 환경을 자세히 관광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의 양과 형태는 관광지 선택 행동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 관련해서 맥케넬이라는 학자는 진짜 탐색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실제를 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테이션이나 만들어진 것보다는 특히 이 관광 경험이 많은 사람, 또 과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관광지 선택에서 진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많은 관광지들이 광고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잠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죠. 대안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이고 광고의 효과는 관광 행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에 관해서는 우드사이드라는 학자는 관광자의 선택 행동에 미치는 광고의 영향을 광고 쿠폰의 전환 비율로 파악을 했고요. 바스라는 학자는 일반적으로 관광지에서 브로셔를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브로셔는 관광 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관광지의 인지 수준과 관광 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켈란턴 슈 앨런이라는 학자는 광고 형태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선택 행동 규칙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관광자들은 한 가지 선택 행동 규칙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관광지 선택 행동 규칙을 이용해서 관광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들에게 가장 편익을 줄 수 있는 관광지를 선택한다는 거고요. 관광자들이 관광지를 선택할 때는 보통 평균 4개, 다시 말하면 5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3개에서 7개 정도의 대안을 놓고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지 선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보상이론과 비보상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지 선택할 때 관광지를 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관광지 안에 있는 속성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들을 모두 평가할 때 우리가 보통 걸 보상이론, 특정 속성들을 모두 보상해서 평가한다 그런 의미고요. 비보상이론은 속성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조건에 맞는 것만 평가한다고 해서 비보상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이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속성들을 동시에 평가한다. 그래서 개개의 그 속성에 대한 평가 점수가 전체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거로 되어 있고요. 보상 모델은 크게 비가중 선형 모델과 가중 선형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중 선형 모델은 각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가중 선형 모델은 속성들 중에서
가중치를 둬서 어떤 속성이 더 중요하고 어떤 속성이 덜 중요하냐를 가중을 두어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가중 선형 모델은 그냥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순을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대안을 선택한다.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중 선형 모델은 속성 순위를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관광 거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관광 거리에 대해서 가중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비가중 선형 모델보다는 가중 선형 모델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보상 모델은 예를 들어서 이 속성들을 모두 합해서 총합 점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속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안은 거부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 점수가 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을 모두 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넓은 범위의 다속성 대안군을 좁은 범위의 하위군으로 좁히는 그런 방식인데 접속 방식, 분리 방식, 사전 편찬 방식이 있습니다. 접속 방식은 뭐 예를 들어서 속성 중에서 두세 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걸 선택하는 경우고요. 분리 방식은 속성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나는 관광지를 선택할 때 그 장소의 매력만 평가하겠다. 그런 경우는 분리 방식이 되겠고요. 사전 편찬 방식은 사전을 찾아갈 때 A 다음에 B, C, D 이렇게 찾아가는 것 마냥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들을 제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접속 방식은 모든 속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안만 선택을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속성만 가지고 평가하겠다. 그럼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는 거고요. 분리 방식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 나는 연비만 가지고 자동차를 사겠다.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분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연비 하나 가지고 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전 편찬 방식은 그 A, 그러니까 첫 스펠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B 스펠로 가고 C 스펠로 가는 사전을 찾을 때와 똑같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극단적이고 단순화된 의사결정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관적이고 최상의 선택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ABCD 호텔이 있을 때 보상 모델에서는 여기 있는 점수들 모두 합해서 결정을 한다는 뜻이고요. 비보상 모델은 위치, 보안, 엔터테인먼트, 명성, 환대, 음식 중에서 어떤 속성을 평가할 거냐. 예를 들어서 분리식은 이 중에서 하나, 둘, 접속 방식은 몇 가지 속성을 선택해서 결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약 위주의 상황 단계별 제거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크럼프터 맥라인이 제안한 경우인데 속성 평가인데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모델에 사용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 속성이라는 건 되게 일반적으로 공간, 시간, 기술 수준, 기후, 거리 이런 것들이 제약 속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촉진 속성은 경치, 조용함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약 요인을 평가하는 게 1, 2단계고 3단계는 촉진 요인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지 성태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관광지 의사결정이 어떤 단계인지 보통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의사결정에 관한 모델이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특히 관광지 선택에서 영향을 주는 게 잠재적 요인과 결정적 요인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관광지를 선택할 때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보상 모델과 비보상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